자, 여러분의 열정을 원합니다. 그리고 14번째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병신과 머저리입니다. 줄여서 병머라고 하자. 발음이 좀 세니까. 자, 오늘은 조금 그 수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본문 잡힌 것을 여러분 다음에 읽도록 하고 오늘은 배경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설명.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조지훈 시인을 통해서 1950년대 문학을 좀 살펴봤다면요, 이번 시간에는 60년대 문학을 조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선생님 수업은 60년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5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5월, 6월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그렇죠? 여러 가지 역사적인 현대사에서 사건들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 좀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한국사는 여러분 2학기 때, 2학기가 아니라 2학년 때 배우죠. 네. 배우지만 그래도 좀 미리 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60년대에서 연표를 좀 가져왔어요.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그 역사적 혼란의 소용돌이가 있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도, 그 사건을 제외하고도 우리의 역사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순탄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또 이 연표를 보면 드는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역사는 사실 단추를 잘 끼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단추를 좀 잘못 끼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세요?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인데 그가 대통령이 된 건 사실 큰 문제는 안 돼.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단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 욕심이 좀 문제였던 거죠. 우리가 다른 말로 독재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 초대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되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은 대통령 어떻게 뽑아요? 선거를 하죠. 국민들이 투표하죠. 그거 우리 무슨 제도라고 하죠? 직접 선거 제도라고, 직선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초대 대통령은 직선제가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간선제였어.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뽑았겠죠. 그죠? 누군가가 뽑았을 거예요. 그 대표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대통령을 한 명 선출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됐던 이승만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말했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처음에는 간선제였고, 또 지금은 여러분 5년 단임제죠. 대통령 한 번 하면 5년 동안 하고, 5년 하면 다시 하고 싶어도 못 하죠.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4년 중임제였어요. 그러니까 4년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년 동안 어떤 대통령이 자기의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 5년 안에 추진하고 변화까지 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잘 못하면 4년만 해야 되고, 그치? 그래서 4년 중임제가 좋은 제도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5년 단임을 선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중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2대 국회의원 선거. 그들이 이제 선출이 되면 또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도 뽑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승만이 한 번 더 하려면 국회의원에 여당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이 속한 당을 여당이라고 하죠. 여당의 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어땠어? 그 당시 여당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거 아니야. 전쟁에 대해서 회피하기도 했고. 그래서 무소속 출신 국회의원 또는 야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여당 국회의원들을 초과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간선제를 뽑을 경우에 이승만이 중임을 못하게 될 가능성도 생기죠. 그래서 여당 쪽에서, 자유당이라고 얘기할게요. 그 당시 당이 자유당이었으니까 자유당 쪽에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국민이 뽑게 하자. 왜냐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직선제잖아요. 그래서 직선제를 제안하고요. 그리고 야당 쪽에서도 그러면 뭐 우리 요구사항도 받아줘라 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해서 그것들을 발췌했다고 해요. 그들의 요구사항을 발췌해서 개헌을 했다고 해서 발췌 개헌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주먹구구식이었어. 부산 그 임시 수도에서 진행이 됐는데, 보통 이런 개헌안이 오면 막 그 국회의원들끼리 토론도 좀 거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기립투표는 또 뭐냐면 동의하는 사람 일어나세요. 여러분한테 막 학급 회의도 아니고 동의하는 사람 일어나세요. 일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통과됐던 개헌안이에요. 근데 사실 이건 큰 문제는 안 됐다고 봐. 직선제로 바꾼 것은 올바른 방향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직선제가 되었을 때 그럼 국민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승만을 뽑습니다. 왜 뽑았을까? 시기를 잘 봐야 돼. 1952년이면 전쟁 중이죠. 전쟁 중에 국가의 지도자를 바꾸는 건 어때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뻐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지도자를 바꾸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선택을 합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이제 1956년에 제3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이승만이 지금 현재 헌법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 근데 하다 보니까 어때? 욕심이 나. 더 하고 싶어. 그죠? 내려오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최고의 위치에 있다가 내려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하고 싶다는 욕심을 이때부터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독재는 이때부터라고 보면 되는데 1954년에 또 개헌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개헌안의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 가지 당연히 또 민주당이 원하는 이야기들 포함되어 있었고 여당, 자유당에서 원하는 건 이거였어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임기 제한을 철폐하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야당 쪽에서도 사실 나쁜 제안은 아니었던 게 이승만 이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몇 대였을까? 60대, 70대, 80대 중에 골라보세요. 80대야. 이승만 대통령은요. 참고로 강화도 조약 2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강화도 조약 2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이때는 이미 80 노인이에요. 지금도 80대면은 80대 노인 여러분 대통령으로 뽑겠어요? 황교안이 70대인가? 지금 80대 노인 예를 들어 40대, 50대 젊은 정치인이 있고요. 80대 노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을 선택하겠어요? 어떤 분이 좀 더 정치를 유연하게 잘할까? 좀 젊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죄송한 말씀이지만 80대라면 요 3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설령 되더라도 임기를 잘 다 채울 수 있을까요? 그런 거에 대한 염려도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야당 쪽에서 그래 이거 해봤자 한 번 더 하다가 뭐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개헌안에 찬성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개헌안이 통과가 되려면 국회 정족수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3분의 2가 동의를 하려면 136명이어야 돼요. 136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정말 뭐 드라마틱하게 135명이 동의를 한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136명이 동의를 해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 수학과 교수까지 동원해가지고 자유당에서 야 반올림 모르냐 4452이 다른 말로 반올림이야. 반올림 개헌이라고 해도 돼요. 44는 뭐냐면 4 아래는 죽이고 5 위는 올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0.3이면 뭐다? 내려서 135명이어야 된다 하면서 역시 주먹국으로 완전히 통과를 시켰던 개헌이 4452 개헌이 워낙 유명하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독재의 출발이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956년에 이승만이 80의 노인이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에 나갑니다. 근데 이번엔 전쟁도 끝났고요. 국민들의 여론도 어때? 별로 이승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또 야당에서 신익희라고 하는 그 민주당 후보가 강력한 분이 등장했어. 이분이 근데 지지를 정말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호남 쪽에 그 선거 운동을 갔다가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급사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셔요. 그래서 사실 어부지리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돼요. 그 당시에 그 결과적으로 2위를 차지했던 사람이 조봉암이라는 사람인데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승만이 또 강력한 적으로 떠오르게 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진보당 사건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진보당 사건. 진보당 사건이라는 걸 조작해.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형제 폐지론에 대한 토론을 할 때 가장 강력하게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쪽에서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진보당 사건. 조봉암이라는 분이 사형 선고를 당했던 사건이고요. 근데 이 당시에 민심이 또 반영됐던 게 뭐냐면요. 지금은 없지만 부통령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부통령 선거도 했어.
부원장 따로 뽑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때 민주당 쪽에서 당선이 됩니다. 장면이라는 분 이름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때 당선이 되게 되는데 이게 발이 맞겠어 안 맞겠어? 부통령과 대통령이 안 맞겠죠, 그렇죠?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대통령 유고시 다음 어떤 그 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통령이야 이 당시에. 지금은 국무총리가 하지만 부통령이 그걸 하게 되는데 유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야. 연세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자 이제 60년이 되면은 이제 4대 대통령 선거가 있겠죠. 4대 대통령 선거가 찾아왔는데 이때 이승만 또 나가고요. 그리고 또 나갔어 또 승만이야. 자 그리고 이번엔 진짜 자유당에서도 뭐냐면 부통령도 무조건 자유당 사람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일 것 같아. 그지? 그래서 부통령 후보로 그 당시에 나왔던 사람이 자유당의 2인자였던 이기붕이라는 사람인데 이기붕은 되게 부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치 깡패 이런 말 들어봤죠? 그지?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 민주주의를 짓밟고 이제 정치를 막 했던 그런 사람이 이기붕인데 그 유명한 부정선거를 치릅니다. 사실 이승만은 부정선거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승만이 1번 후보였고 2번 후보가 누구였냐면 조병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경무국장, 지금으로 따지면 그 경찰청장이라고 부릅니다. 경찰청장 출신이었던 분이 야당 후보로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강력한 후보였지만 이분이요 갑자기 지병이 있어서 그걸 수술하러 미국을 가. 근데 돌아가셨어. 수술 받고. 그러니까 완전 뭐 그냥 이승만은 약간 그 당시에 실제 의혹이 제기도 됐대요. 2명이나 이렇게 선거 직전에 돌아가시니까 이거 암살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충분히 제기가 될 수도 있었죠. 어쨌든 그냥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승만은 따놓은 당상이었고 부통령이 이제 이기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가 이뤄지는데 당연히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서 투표를 막기도 하고 또는 돈을 주고 투표를 자유당을 찍게 한다든지 투표와 바꿔치기는 정말 유명하죠. 그래서 실제 유권자 수보다 투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고 막 그런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눈에 보이게 나쁜 행동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민주주의를 경험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다지만 잘못된 거 알잖아요. 잘못된 거 제일 먼저 깨닫는 사람들은 여러분 때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시위에 나섭니다. 이거 잘못됐다. 근데 평화롭게 시위했어요. 평화롭게 시위했는데 그걸 진압하는 군경들은 평화롭지 않았지. 그렇죠? 군중들을 향해서 총을 쏘기도 했고요. 그렇죠? 해산시키려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여러분 때 학생들한테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지. 그 당시 마산상고에 다니고 있던 학생이 한 명 실종이 됩니다. 실종이 됐는데 한 달 뒤에 그분이 발견돼. 두 발로 찾아온 게 아니고요. 얼굴에 뭐 바뀌는 바다에서 떠오른 거야.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발에 뭐가 묶여 있어. 뭐가 묶여 있었게? 밧줄이 묶여 있는 거야. 근데 그거 보니까 밑에 뭐가 있어요? 돌. 누군가가 일부러 물에 빠뜨린 거죠. 근데 얼굴을 봤더니 더 참혹합니다. 뭐가 박혀 있어? 최루탄이 눈에 박혀 있어. 최루탄. 근데 최루탄은 어떤 무기인 줄 알아요? 멀리 뭘 이렇게 뻥 써가지고 하늘에 쏘고 아니면 땅에 쏴가지고 거기 최류가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운집해 있는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타격하거나 누굴 뭐 해하려는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시위할 때 쓸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하니까 물대포랑 비슷한 거라 생각하면 돼요. 물대포도 여러분 사람한테 쏘면 어떻게 돼? 그냥 백남기 어르신 돌아가신 거 알죠? 그때 맞고 돌아가셨잖아.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그죠? 이때도 김주열 학생이 눈에 최루탄이 박혀 있었다는 거는 가까운 거리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죽으라고 쏜 거야. 그래서 눈에 맞고 돌아가신 거죠. 눈에 맞으면서 아예 관통했대. 맞아요. 관통했대. 뒤에까지 관통했대. 이 최루탄이 정말 우리나라 역사를 많이 바꿔놨는데 1987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하던 누구? 이한열 열사가 뒤통수에 맞았잖아. 최루탄을. 그것도 원래 쏘면 안 되는 거야. 쓰러지면서 결국엔 6월 항쟁에 그죠? 기폭제가 됐던 사건. 김주열 열사는요
누군가의 여러분 나이대에게는 친구, 그죠? 대학생 언니 오빠들에게는 동생 같은 존재였고요, 그죠? 그리고 50대, 60대 가장들에게는 자식 같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을 그래서 4월 19일 요 4.19 혁명이라는 것은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됐을 때 날짜를 말하는 거고요. 그 전부터 대학생들이 막 시위합니다. 근데 말했지만 4월 18일 날 고려대학교가 제일 먼저 대학생들이 나왔고요. 4월 19일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평화로운 시위는 아니에요. 혁명이라고 부르잖아요. 뒤집으려고 아예 바꾼다는 거잖아요. 혁명은. 그래서 군경도 굉장히 강하게 진압하고요. 총 전국적으로 통계가 186명이 사망자가 나왔던 그런 사건이에요. 일주일 동안. 광주민주화운동도 한 200여 명이 돌아가셨거든요. 200여 명이 돌아가셨는데 적지 않은 수죠. 그래서 일주일 뒤에 이승만이 결국 하야합니다. 자, 어쨌든 일주일 만에 이승만은 야, 너 이거 어차피 내가 해도 못하겠다 라면서 하야를 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갑니다. 그럼 궁금한 거, 어떻게 보면 이기붕도 궁금하죠? 이기붕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민국에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죠. 그리고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어, 그죠? 그래서 결국엔 이기붕 일가는 아들이 군인이었거든. 이강석이라고 수자관학교 출신인데 권총을 한 자루 들고 와서 양복을 딱 모두가 같이 입고 좋은 옷 딱 입고요. 권총으로 먼저 아버지,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도 살해하고 이강석도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4명 일가가 모두 자살을 하면서 그 가족에게는 비극적으로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아주 국민들은 굉장한 희망을 갖고 민주주의가 성취되었다는 그 희망을 갖고 제2공화국, 여러분 내각제로 바뀌죠. 내각제가 뭐예요? 실질적인 행정 수반이 누가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대통령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대통령 이 당시에 누구였어? 윤보선 대통령이었죠. 그렇죠? 윤보선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부통령이었던 이 장면이 이 당시에 국무총리가 돼서 내각을 꾸려요. 일본이 내각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리가 그 나라 어떻게 보면 국가 수반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내각제가 실시가 됩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됐겠죠? 그런데 이 기대는 얼마 만에? 1년 만에 꺾여요. 진짜 거의 딱 1년 만이에요. 5월 16일. 그렇죠? 오늘이 며칠입니까? 5월 25일인가요? 5월 25일이죠. 그렇죠? 5월달에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5월 16일 날 육군 소장 박정희를 비롯한 군인들이 한강 다리를 건너옵니다. 건너옵니다. 자, 5.16 쿠데타라고 알려진 사건이죠. 얘네들이 왜 이거 했을까? 자기들 그냥 그냥 한 거예요. 자, 참고로 이 공화국이 들어섰는데 나라가 많이 바뀌었을까? 다른 사람들이었을까? 이 사람들은? 요 자유당국? 아니요. 다르지 않았던 거야. 부정부패는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지 않았고요. 나라가 별로 바뀌지 않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조금 실망도 많이 하고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 기회를 누가 포착한 거야? 미스터 박. 거의 미스터 박이 포착을 한 거죠. 그리고 군인들도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왜 불만이 많았냐면 10년 전에 이 군인들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6.25 전쟁 실제로 치르고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야. 굉장히 대우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확 깎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급이나 이런 걸 되게 늦춰. 전쟁 중에는 엄청 진급 많이 하고 빨리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 정부에 들어서 군인들 진급도 좀 늦추고 대우도 잘 안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인들의 불만, 국민들의 불만이 하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군부 세력이 군사혁명위원회라고 하는 걸 설립하고 행정사법 입법을 다 거기서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3년간 자기들이 말로는 혁명이야.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3년간 우리가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3년 뒤에 민정이양하겠다. 이게 뭐냐면 민간의 정부를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고 명칭은 나중에 바꾸거든요. 국가재건최고위원회라고 바꿔요. 그래서 그 위원회의 의장으로 육군소장 박정희가 3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약속을 지켜요. 3년 뒤에 뭐예요?
민간 정부에 이제 이양을 하는데 박정희가 군복 벗고 민간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선에 출마하고 당선이 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진짜 흑역사는 요 60년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4.19 혁명으로 잠깐 맛봤던 이 자유. 그렇죠? 그러나 잃어버린 20년. 20년이 아니지 전두환까지 포함하면 거의 30년을 우리는 잃게 되죠. 군사 독재라고 말하죠. 자, 아무튼 이런 시기였습니다. 사실 요 뒤에서 보면은 여러분 유신헌법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이런 건 나중에 다른 또 시인이나 이런 분들 소개할 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정말 나쁜 일이었어요, 이 유신헌법. 사실 국회에서 뽑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체육관 선거라고 보라고 하죠. 체육관 선거.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뽑아다가 그냥 거기 선출하는. 그러니까 종신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어요. 자, 중요한 사건 60년대 초반에 다 있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4.19 혁명, 자유를 맛봤다. 우리 헌법에도 4.19 혁명 정신을 이어받는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4.19 혁명, 그리고 이듬해에 그것이 짓밟혔던 5.16 쿠데타. 이 시기에 정말 많은 문화 작품들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세 분만 소개를 할게요. 세 분. 이 왼쪽 이분은 소설가거든요. 혹시 최인훈이라고 들어봤어요? 성함 최인훈. 광장이라는 소설 들어봤습니까? 광장 혹시 읽어본 친구도 있어요? 광장이라는 소설 읽어봤어요? 이 광장이라는 소설 선생님은 줄거리를 다 얘기해 줄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명준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명준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원래 남한에서 태어납니다. 남한에서 그러니까 해방 공간기 남한에서 태어나는데 아버지가 공산주의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월북해버려. 그럼 남한에서 그 처자식들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엄청 고문받고 핍박받아요. 빨갱이다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명준도 어떻게 해요? 월북을 해요. 왜냐면 남한이 지금 자유의 사회라고 하지만 진정한 자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으로 가는데 북한은 공산주의, 만약에 진짜 이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때요? 진정한 어떤 그런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뭐에다 빗대냐면요. 광장과 밀실로 빗대거든요. 광장과 밀실. 밀실은 자유가 보장되는 거죠. 광장은 모두가 터놓고 사회주의를 하는 거죠. 근데 진정한 광장도 아니고 밀실도 아니고. 그래서 남한 사회와 그 북한 사회 모두 환멸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서 이명준이 인민군으로 참전을 해요. 북쪽에 있었으니까. 근데 전쟁 중에 이제 포로가 됐죠. 포로가 돼서 포로가 되면 여러분 나중에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전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송환될 것인가, 원래 본국으로 송환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중립국을 선택할 것인가. 이명준은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중립국을 선택합니다. 왜?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 모두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근데 그마저도 중립국을 중립국을 가기 위해서 타고르회호라고 하는 그 배를 타거든요. 타고 가는 도중에 바다로 뛰어듭니다. 죽어. 왜냐면 이곳에는 아예 현실 세계에는 아예 그런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간은 없다고 여기는 거지. 그리고 개인사가 좀 있어. 자기 아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뱃속에 아이를 갖고 죽어요. 전쟁 중에 죽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 광장이라는 소설이 언제 나왔냐면 딱 60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광장이라고 하는 이 소설이 좀 어떤 의의가 있냐면 50년대만 해도 북한 사회에 대한 비판은 가능했지만 남한 사회가 갖고 있는 이념에 대한 비판이 가능했을까 불가능했을까? 불가능해. 그렇죠? 왜? 서슬퍼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통제받고, 그렇죠? 독재의 사회였잖아. 그런데 이 60년대 4.19 혁명이 가져다준 이 잠깐의 자유가 광장 같은 소설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했어요. 광장은 진짜 60년대를 연 작품이자 6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념에 대해서 정말 자유롭게 이야기를 했던, 정말 자유롭게 이야기했던 그런 작품이에요. 최인훈 작가도 이 광장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깊어서 60년에 처음 발표했지만 2018년도인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2010년도까지 광장을 조금씩 개정했어.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좀 내용을 조금씩
수정할 정도로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졌던 작품입니다.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오른쪽 이 두 분은 시인인데요. 60년대 하면은 시가 물론 순수시도 있지만 순수시와 함께 양대의 산맥을 이루었던 하나의 시가 있죠. 뭐예요? 여러분 벽에 안 붙여놨나? 우리 참여시 쓰기 했었죠. 여러분 알로에다 했나? 여러분 알로에다 했죠. 알로? 알로에다 우리 강두현 선생님이나 했죠. 참여시 쓰기 했잖아. 그렇죠? 네. 참여시입니다. 참여시. 대표적인 60년대 참여시인 하면 이 두 분을 꼽을 수 있는데요. 왼쪽은 선생님과 다음번에 보게 될 신동엽 시인입니다. 신동엽 시인. 껍데기는 가라 알죠? 네. 그렇죠? 신동엽 시인 참고로 이 공주 바로 옆에 있는 부여분이세요. 부여의 어떤 시인인데 선생님이 나중에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고요. 오른쪽에 이 되게 무서운 눈빛을 하고 계신 분이 시인이요. 가래 기침을 하자. 눈 위에 가래를 뱉자라고 얘기했던 누구? 김수영 시인이 이분이. 자 그리고 이를 못지않게 60년대를 대표했던 소설가를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이분 소개하고 끝날 것 같아요. 작품은 다음번에 읽겠습니다. 이청준 소설가인데요. 이청준 소설가를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 이청준 작가는 2008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선생님이 여기 영상에 대해 학번을 공개하게 되네. 선생님 08학번인데 오래됐죠. 08이요? 여러분 몇 년생이죠? 6년생. 다행히 대학생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구나. 아무튼 08학번인데 200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대학생이 돼서 나 이제 국어 문학을 전공하기로 한 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아. 이청준 작가가 이 당시에 돌아가셨고 비슷한 무렵에 여러분 토지의 작가 박경린 선생님도 돌아가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청준 작가는 전남 장흥 분이시고요. 그리고 학창 시절은 이제 광주에서 보냈다고 해요. 중학교부터는 이제 광주에서 보냈는데 굉장히 어린 시절 가난하게 보냈다고 해요. 가정사가 좀 불우한 편입니다.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고요. 큰 형이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술과 도박으로 가사에 탕진해요. 있던 집도 다 날려먹고요. 그리고 정말 큰 불효가 뭐였냐면 결혼까지 해서 처자식이 있는데 일찍 죽어버립니다.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굉장한 불효를 한 거죠.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이청준 씨 선생님의 그 고향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진 않대요. 그 고향에 대한 기억을 담은 소설이 한 편 있는데 여러분 꼭 읽어봤으면 해요. 선생님이 정말 감명 깊게 읽고 눈물까지 흘렸던 작품인데 눈길이라는 소설이거든요. 수능특강 올해 수능특강에도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청준 작가가 어린 유년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잠깐 엿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이기도 하고요.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서울대학교 동문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문인들 보면 꼭 뭐 서울대를 나왔다고 해서 훌륭한 문인이고 이렇진 않거든요. 그렇진 않은데 이상하게 서울대학교 6공학번, 60년대 학번들이 진짜 그 우리 문단을 주름 잡았던 문인들이 꽤 많아요. 이청준 소설가도 그렇지만 이분들도 그렇거든요. 이 왼쪽 이분이 김광규 시인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김광규 시인. 대표작이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상행이라고 하는 시 혹시 읽어봤어요? 아무튼 굉장히 훌륭한 시인입니다.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소개하면 어떤 시들이 있는지 한 번씩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표작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고요. 이 가운데 시 이분은요, 참고로 60학번은 아니고 59학번인데 같이 학교를 다녔던 분들이에요. 김지아 시인이라고 해요. 김지아 시인 이름 들어봤나요? 본명 김영일인데 김지아라고 하는 필명으로 평생을 사셨죠. 대표작이 타는 목마름으로요. 타는 목마름으로. 뭐에 대한 목마름일까? 뭐에 대한 갈망일까?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김지아 시인은요, 진정한 그 당시에 민주투사였어요. 어느 정도냐면 감옥에도 여러 번 갔었어요. 심지어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문학 활동, 운동권 활동 이런 걸 통해서 타는 목마름으로도 여러분 빈첸의 노래로만 기억하는 분들이 있는데 타는 목마름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구절만 선생님이 외자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와 만세 끝납니다. 아예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그런 시고요. 70년대 나온 시야 그게 박정희 정권 그런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분은 김승옥 소설가라고 여러분 무진기행이라는 소설 읽어봤어요? 무진기행 서울 1964년 겨울 이런 소설들이 대표적인데 선생님이 소개하는 이런 작품들은 지금은 모르더라도 앞으로까지 모르면 안 돼. 앞으로는 알아야 돼. 그렇죠? 소개를 하면 여러분 꼭 한 번씩은 줄거리라도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요. 김승옥 소설가는 60년대 혜성처럼 등장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에 선생님이 소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정한 한글 세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글 세대. 선생님 그럼 뭐 그 50년대 활동했던 분들, 40년대 활동했던 분들 한글 세대가 아닌가요?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50년대에 활동했던 그 시인이나 소설가들이요 고백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는 문학작품 쓸 때 일본어로 씁니다. 일본말로 일단 물론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닌데 일본말로 쓰고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뭐가 익숙해서? 일본말이 너무 익숙해서. 왜? 50년대에 활동했던 20, 30대 작가들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거기서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글을 쓰거나 이런 교육을.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60년대 활동했던 이분들은요 39년생이고 38년생이고 이렇잖아. 그렇죠? 그럼 초등교육은 언제 받게 되는 거야? 해방된 조국에서 받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한글 세대. 그래서 문장이 진짜 예뻐요. 진짜 우리 아름다운 문장들, 예쁜 문장들을 구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무진기의 작가 김승옥이고요. 이청준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들과 함께 60년대 문단을 주름 잡았던 분입니다. 태원이라고 하는 소설로 등단을 했고요. 소설가로 활동 이전에 이제 기자 생활도 했어요. 사상계라고 하는 잡지에서 기자 생활을 했는데 이 사상계 잡지가 약간 진보적인 잡지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겨레 신문 이런 것처럼 진보적인 잡지인데 이게 70년에 폐간이 돼요. 1970년에. 왜 폐간이 되냐면 정부에서 폐간시켜요. 근데 누구 때문에 폐간되냐면 김지아 시인 때문에 폐간이 돼요. 김지아 시인이 시를 한 편 여기다 연재했거든요. 뭐냐면 오적이라는 시야. 오적. 오적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을사오적이 떠오르죠. 근데 여기 김지아가 말하는 오적은 을사오적이 아니라 뭐였냐면 군 장성, 고위 공무원, 장차관, 재벌, 국회의원 다섯 도적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긴 장시를 쓴 거예요. 그 당시 70년이면 대통령이 누구였어?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너무 대놓고 깐 거예요. 왜냐면 박정희도 군인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당시 재벌 밀어주기 했고, 그렇죠? 그래서 사상계라고 하는 잡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폐간이 되고 당연히 김지아 시인도 그 당시에 옥살이를 또 하기도 합니다. 이청준이 일약 스타가 된 계기는요 66년에 동인문학상을 받으면서인데 그때 받았던 작품이 여러분과 함께 읽게 될 경머입니다. 병신과 머전인데 동인문학상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력한 문학상, 소설 쪽에서는 문학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막 트렌디하고 진짜 작품성 있는 그런 작품들을 좀 단편 소설들 읽고 싶다 하면은 이 동인문학상을 받은 작품이나 아니면 이상문학상을 받은 작품들을 보면은 좋은 작품들이 진짜 많아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청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관념이라고 부르죠. 관념. 그전에는 여러분 소설들이 좀 쉬운 편이었거든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편이었다면 이청준을 비롯한 최인훈도 마찬가지인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그렇죠? 관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사실 병신과 머전이라는 소설도요 관념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 관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어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미스터 방보는 확실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읽어낼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시대적 아픔, 우리 50년대 아픔, 60년대 아픔 있죠? 그런 아픔과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다루는 소설가. 어떻게 보면 아까 선생님이 소개했던 광장의 최인훈
작가 있죠? 그분과 결이 되게 비슷한 작가예요. 60년대를 대표하는 분이고 이청준 하면 또 소설이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 소설들이 많아서 흥미롭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화화된 작품들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본 사람 있나요? 밀양? 명작인데 밀양. 여러분 이동진이라는 영화평론가 알아요? 빨간 안경 쓰고 맨날 막 네. 말 빠르게 하는 그분. 이동진 평론가가 최고의 영화로 꼽는 작품 중에 하나가 밀양이더라고요. 이 밀양의 감독이 누구냐면 이창동이라는 감독이거든요. 이창동 감독도 잘 모르겠죠? 그렇죠? 이창동 감독이 원래는 국어교사 출신이에요. 선생님처럼 국어교사 출신인데 또 소설을 잘 써가지고 소설가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걸 다 그만두고 나중에 영화 감독이 되는데 별 볼 일 없는 영화를 만든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해보자면 박하사탕 알아요? 설경구가 나 다시 돌아갈래 그거 알죠? 그 영화 감독 박하사탕 그리고 오아시스라는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유아인님 나왔던 버닝 스티븐 연이랑 나온 거 알아요? 그 영화도 이창동 감독 원작이 제작한 영화고요. 밀양도 선생님이 어느 영화든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을 정도로 되게 작품성이 있어요. 뭐 배우들도 봐요. 누구야? 전도연이죠? 이분 누구야? 송강호잖아. 그렇죠? 연기력 되게 좋은 분들이고 내용도 되게 흥미로워요. 그냥 상업 영화가 아니야. 정말 생각할 거리도 하게 생각할 거리도 던져주는 그런 영화, 좋은 영화입니다. 오른쪽은 서편제라는 영화 혹시 들어봤어요? 임권택 감독의 영화인데 이청준 소설가의 원작입니다. 서편제. 뭐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판소리에 대한 이야기. 판소리 소리꾼과 그리고 그 아버지, 고수 아버지거든요. 의 이야기인데 간략한 그냥 어떤 이야기의 줄기만 얘기하자면 이 딸이 소리꾼인데 기교는 되게 좋아요. 소리를 잘해. 그런데 목소리에 한이 없는 거야. 근데 판소리나 이런 것들 좀 한이 서린 목소리가 좀 좋은 음악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아버지가 한을 만들어줘요.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딸의 눈을 멀게 합니다. 눈에다 약을 넣어가지고 눈을 멀게. 또 얼마나 한스럽겠어요. 아무튼 그런 어떤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펼쳐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엄청 뭐 딸에 대한 애정이 없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인생의 중심이 모든 게 다 예술이기 때문에 사실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딸을 눈을 멀게 한다. 아무튼 여러분 시간이 되면 이 두 영화 읽어보면 이청준의 또 작품 세계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병신가보절이라는 작품을 읽어봐야 될 텐데요. 이걸 읽고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게 뭐냐면 토론이었었지만 토론은 아니고 그냥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과 독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독서 대화를 우리가 독서 토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경쟁 토론은 보통 우리 사쟁투 해봐서 알겠지만 찬반을 나눠서 서로 싸우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우열을 가르는 게 토론인데 비경쟁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화다.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동의해도 좋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작품을 한번 읽어야겠죠? 전문을 한번 읽어볼 건데 선생님이 보니까 5월달이 벌써 다 갔어요. 그래서 이 병신가모저리를 수업 시간에 읽자고 하면은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도가 너무 빠듯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읽기는 여러분이 야자 시간이나 공부 안 될 때, 그렇죠? 그럴 때 조금씩 읽어보고 아마 기존에 읽었던 소설들에 비해서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 기탄 없이 여러분 포스트잇이나 이런 데다가 이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거 좋으니까 적어주세요. 이렇게 읽고 나서 나중에 그게 어떤 의미일지 짝과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 의미 있는 소설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다 읽은 상태에서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네. 자, 좋아요.